롯데그룹을 창업한 신격호 명예회장이 결사했습니다. 신 회장은 껌 사업을 시작으로 롯데를 70년간 이끌며 국내 재계 순위 5위 재벌로 성장시켰습니다. 이로써 국내 재계를 이끈 창업 1세대 기업인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네팔 안나푸르나 눈 사태로 실종된 한국인 교사 수색에 구조 인력을 추가 투입하고 헬기도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현지에 눈이 많이 내려 수색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경질되고 후임에 리성권 조평통위원장이 임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성권의 발탁으로 북한의 대미 정책이 강경해질 거라는 관측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총선 87일을 앞두고 1년 4개월 만에 귀국했습니다. 안 전 대표는 실용적 중도정치 정당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롯데그룹 창업주 신격호 명예회장이 향년 99세를 일기로 오늘 별세했습니다. 지병을 앓던 신 회장은 병세가 악화돼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했다가 오늘 오후 4시 반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고인은 마지막 남은 창업 1세대 총수였는데 오늘 세상을 떠나면서 삼성 이병철 회장, LG 구인회 회장 등 한국 재계를 이끈 1세대 기업인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첫 소식은 김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오늘 오후 4시 29분 별세했습니다. 향년 99세. 그는 우리나라 근대 산업계의 틀을 만든 창업 1세대 중 마지막 생존자였습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 명예회장의 병세가 어젯밤 급격히 악화됐다며 오늘 가족들이 모인 가운데 평화롭게 영면에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신 명예회장은 지난달 18일 영양 섭취 이상으로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해 머무르다가 어젯밤 중환자실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 명예회장은 고령인데다 그동안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중심정맥관 시술을 받았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70년간 롯데그룹을 키워왔습니다. 일본에 머물던 신동빈 롯데회장과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신 명예회장 건강이 악화되자 오늘 귀국했습니다. 신 명예회장 유족으로는 두 아들 외에 부인 시게미츠 하츠 여사,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이 있습니다. 신 명예회장의 빈소는 서울 아산병원에 차려지고 연결식은 오는 22일 오전 7시 서울 신천동 롯데 콘서트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롯데라는 상호는 신격호 명예회장이 고학생 시절 읽었던 괴테의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여주인공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이 여인처럼 모든 롯데 제품이 사랑받도록 만드는 게 꿈이었다고 하죠. 고인이 된 신 명예회장은 롯데 껌으로 시작해 지난 70년간 롯데그룹을 이끌면서 재계 순위 5위로 끌어올린 산업계의 거목입니다. 신 회장의 일생을 송병철 기자가 되짚어봅니다. 껌으로 시작해 유통과 식품 분해를 통해 재계의 신화를 쓴 신격호 회장. 1921년 경남 울주군에서 태어나 20살에 일본으로 향합니다. 신문 배달 등을 하다 1948년 가마솥으로 껌을 만들며 롯데를 세웁니다. 껌 사업은 대박이 났고 이때 모은 자본으로 1959년 롯데 상사를 설립해 유통에 발을 들입니다. 1967년엔 국내에 롯데 제과를 세운 뒤 1973년에는 박정희 대통령 요청으로 롯데 호텔을 신축했고 1979년 롯데 쇼핑을 설립하며 승승장구합니다. 한국에서 관광 산업을 일으켜야 한다며 1989년에는 잠시 롯데월드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롯데그룹은 자산 규모 120조 원과 함께 세계 20여 개국에 200개 계열사와 직원 약 18만 명을 둔 거대 기업입니다. 오늘 사조 나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은 이 집에 관계에 약도에도 걸어가셔 하던 신앙선이다. 말년에는 실연도 겪었습니다. 2015년 장남과 차남인 신동주, 신동빈 형제 사이에 경영권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비자금 의혹,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한 검찰 수사도 이어졌습니다.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휠체어를 탄 채 법정을 드나들어야 했습니다. 2017년 일생 수건이던 123층 롯데월드타워를 방문한 게 신격호 회장의 마지막 공식 일정이 됐습니다.
거인이란 말을 좋아해 야구단에도 자이언츠란 이름을 넣었던 고인은 스스로 거인이 돼 오늘 퇴장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네, 네팔 안나푸르나 지역에서 눈사태로 실종된 한국인 교사들을 찾는 작업이 사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구조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현지 경찰들까지 투입됐다는데 눈이 계속 내리고 있어서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현지 상황을 김복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네팔 당국은 수색 강화를 위해 구조 경험이 많은 현지 경찰 10명을 추가 투입했습니다. 수색대는 사고 현장에서 도보로 30분 거리인 숙소에서 합숙하며 구조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악인 현지 기상 상황이 문제입니다. 현재 사고 지역에는 4에서 5m가량 눈이 쌓여 있고 어제 오후부터 다시 눈이 내리면서 추가 눈사태가 우려돼 수색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팔 현지 매체들은 눈이 많이 쌓여 구조 헬기가 착륙할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눈사태가 일어난 곳입니다. 지금 히말라야 호텔 앞인데 눈사태가 일어나가지고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다른 그룹의 네팔인 가이드 1명과 안나푸르나 마낭에서 소롱나로 향하던 중국인 여행객 4명도 소재가 불분명하다고 전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신속 대응팀 2명을 추가 파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사투를 벌이고 계실 실종자들과 가족들을 생각하니 애가 탄다며 신속한 구조를 기원한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김복원입니다. 실종된 한국인 4명은 보도해드린 대로 충남 지역 교사들입니다. 그런데 충남교육청은 사고가 난 시각과 장소 모두 잘못 파악하고 있다가 하루 만에 정정하는 소동을 벌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던 건지 김달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어제 실종된 네팔 교육 봉사단 교사 4명이 지난 17일 금요일 트레킹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발 2,360m인 시누아에서 출발해 데우랄리로 올라가던 중 기상 악화로 다시 내려오다 사고를 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역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자연 탐방도 하고 계시는데 아마 주말을 이용해서 트레킹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남교육청은 발표 하루 만에 다른 설명을 내놨습니다. 트레킹은 목요일인 지난 16일 시작했고 해발 3,230m인 데우랄리의 산장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기상 악화로 내려오다 눈사태로 사고를 당했다고 정정했습니다. 사고 지점도 당초 밝힌 히말라야 로찌 아래가 아닌 데우랄리와 히말라야 로찌 사이로 뒤바뀌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현지 통신 사정이 나쁜 상황에서 내용을 파악하다가 발생한 오류라고 해명했습니다. 통신이 원활하지 않은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으로 충남교육청은 교사들의 트레킹 일정이 앞당겨진 사실도 오늘 뒤늦게 밝혔습니다. 당초 봉사활동을 계획했던 학교가 휴교하면서 트레킹 일정이 앞당겨졌다고 해명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변경된 일정을 오늘 오전에서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속 교사 4명이 실종되는 큰 사고가 터진 가운데 충남교육청의 허술한 초기 대응이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북한을 방문한 우리 기업인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이렇게 얘기했던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 기억하실 겁니다. 노동당의 통일 관련 업무를 하던 리선권이 외무상으로 전격 발탁됐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외교 경험이 풍부했던 전략통 리용호 외무상을 경질하고 리선권을 발탁했다면 대미 강경 노선을 구체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백대우 기자입니다. 북한 외무상이 리용호에서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으로 교체됐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리선권은 지난 2018년 5월 맥스선더 한미 정례 훈련을 트집삼아 남북회담을 연기하는 등 대미, 대남 강경파로 꼽힙니다. 엄중한 사태로 인해서 회담이 무기한 연기됐었는데 엄중한 사태가 어디서 조성된 걸 보니 알면서도 나한테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대남 도발을 주도한 김영철 전 통일전선부장의 최측근입니다. 하지만 외교 분야 근무 경험은 아직 알려진 게 없습니다. 대미 협상파인 리용호를 빼고 리선권을 외무상에 발탁한 것 자체가 대미 강경 메시지라는 분석입니다.
미국이 셈법을 바꾸지 않으면 핵 협상의 판을 깨고 독자적인 자기 길을 가겠다는 강경한 대미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18년 평양 정상회담 당시에는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고 말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대미 정책이 한층 강경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백대호입니다. 북한이 대미 강경 노선을 펴는 데는 외부의 적을 통해 내부를 단속하려는 통치 전술 성격도 있습니다. 동시에 관광 사업을 키워서 제재를 극복하고 자력 갱생을 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죠. 그런데 북한이 운영하는 관광 사이트가 국내에도 노출됐다가 폐쇄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고서정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북한 당국이 운영하는 북한 관광 웹사이트 조선관광입니다. 평양과 백두산, 금강산 등 북한 주요 관광지를 비롯해 계절별 축제 등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관광하는 외국인들 모습을 담은 동영상도 올려져 있고 북한 비자를 받는 방법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사이트가 오전 한때 국내에서도 접속이 됐다가 다시 닫혔습니다. 북한 사이트는 정보통신법 등에 따라 불법 사이트로 분류돼 접속이 원천 차단됩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사이트 차단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입니다. 통일부는 방심위 관리 사안이라고 했고 방심위는 차단 목록에 해당 사이트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당 사이트의 존재를 몰랐다고 했습니다. 2017년 언론 보도로 해당 사이트가 알려졌음에도 제대로 관리를 안 한 셈입니다. 최근 정부의 대북 개별 관광 추진과 관련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열어놓고 있다는 건 김정은의 관광 사업에 어떻게 끼어들어서 남북 관계를 좀 개선시켜 보자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TV조선 고서정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북한의 전략 도발을 걱정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는 군사적 억제력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전체 군사력을 능가하는 니미츠급 핵 항공모함을 2년 만에 태평양에 재배치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황정민 기자가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루즈벨트호가 현지 시간 17일 인도 태평양으로 출항했습니다. 스튜 베이커 사령관은 태평양 전체의 평화와 안전 증진을 위한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루즈벨트 전단이 인도 태평양 해역에 재배치되는 건 2년 만입니다. 중국을 견제함과 동시에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고려한 압박성 조치로 보입니다. 견제라는 건 다 담고 있다는 거죠. 북한도 당연히 기본적으로 포함할 수 있는 거고요. 안보상으로도 신경 써야 되고 취약한 지역을 인도 태평양을 미국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한국 내에서 규탄 집회까지 열리고 있는 해리스 주한 미 대사의 발언도 공개 지지했습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해리스 대사를 크게 신뢰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CNN은 해리스 대사의 코수염을 둘러싼 비판에 대해 미 대사에게 쏟아진 비난 중 가장 이상한 비난이라며 인종차별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네, 이번 주 검찰과 법무부 사이에는 또 한 차례 긴장감이 흐를 것 같습니다. 내일은 법무부가 검찰의 중간 간부 인사를 논의하고 모레는 직제 개편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특히 현 정권 수사팀 교체 가능성이 높은데 윤석열 총장은 대검 중간 간부 모두 유임해달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재준 기자입니다. 대검찰청은 지난 10일에서 13일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앞두고 소속 차장과 부장검사급 중간 간부를 대상으로 인사 희망을 취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검 중간 간부 전원은 부서 이동을 희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대검 중간 간부 전원을 유임해달라는 뜻을 법무부에 전달했습니다. 법무부 검찰 인사위원회는 내일 열립니다. 21일엔 법무부의 직접 수사부서를 축소한 직제 개편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되고 개편된 직제를 바탕으로 설 연휴 전인 22일이나 23일쯤 인사 발표가 유력합니다.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를 맡은 3차장 검사, 그리고 예하 반부패부와 공공수사부 부장검사들도 인사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그러나 검찰은 인사나 직제 개편과 상관없이 현안 수사는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검찰은 폐지 대상인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라임 자산운용 사건을 배당했고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역시 막바지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인사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한 상황에서 인사 결과에 따라 추 법무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양상은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되면서 형사소송법 제정 66년 만에 우리나라 수사 관행과 검경 관계가 크게 변화할 전망입니다. 국민들의 재판 과정도 조금은 달라집니다. 특히 이 법안이 이번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는데 무슨 말인지 조정린 기자와 뜯어보겠습니다. 자, 지난 한 주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의 반발 목소리가 이제 바깥으로 표출이 됐습니다. 검찰이 가장 문제 삼는 게 뭡니까? 여러 유형의 범죄가 있지만 앞으로 무수하게 진행될 선거 사건이 심각하다 보고 있습니다. 선거 사건을 콕 집은 이유는 뭐죠? 공소시효 문제를 들었습니다. 예. 선거 사건은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습니다. 만약 경찰이 늑장 수사를 할 경우 그동안은 검찰이 선거 등 공안 사건에 대해선 수사 개시부터 입건 여부 등 이렇게 구체적으로 수사 지휘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제는 이 수사 준칙을 유지하기 어렵게 돼 늑장 수사로 공소시효가 지나면 오류가 있더라도 바로잡기 어렵다는 겁니다. 네. 또 선거 사건은 수사 대상자가 지역 유력자인 경우가 많죠. 경찰과 사건 관계인들이 유착할 가능성, 정치적 이해에 따라 사건 암장 축소 또는 과잉 수사의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사법 통제가 절실하다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4월에 있을 이번 총선에서도 이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폐지된 법안이 적용이 되는 겁니까? 시행 시기는 공포 후 6개월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6개월이 지나야 하니 올 하반기에나 시행이 가능한 건데 그렇게 되면 이번 총선에는 영향이 없겠네요. 예, 법의 논리상으로는 그런데요. 예. 수사 진행 과정을 놓고 봤을 때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왜죠? 선거 사건의 이 수사는 파장 등을 고려해서 선거가 종료된 뒤 본격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4월 총선의 공소시효는 10월이겠죠. 예. 이 사이에 법이 시행될 경우, 예를 들어 9월 1일에 법이 시행된다 가정하면 어떤 사건은 검찰의 지휘를 받고 어떤 사건은 지휘를 안 받게 되는 등 현장에 혼선이 생길 소지가 있고 사건 송치를 미룰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건 이제 검찰의 주장이고 경찰은 우리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사하겠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 내더라도 이의 신청을 하거나 재수사를 요청하는 등 통제 장치가 마련돼 있고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은 검찰도 마찬가지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신뢰의 문제라는 거죠. 경찰은 이미 공소시효를 고려해 선거범죄를 수사하고 있고 검찰 또한 선거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만큼 수사 공백의 우려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법 통제를 검찰만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과거 지향적이고 경찰 스스로도 얼마든지 공소시효의 기간도 지키고 민주적 스스로의 통제를 자체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사법체계 또 한 축인 법원은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법관들은 재판 절차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이번에 통과된 조정안은 피고인 측이 기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하면 법정에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이 사라집니다. 예. 이럴 경우 검사실에서 이뤄졌던 조사들이 대부분 법정에서 증인이나 피고인 신문을 통해 이뤄져야 됩니다. 그래서 검찰은 재판이 장기화되고 국가적 사법 비용이 크게 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경찰은 판사 앞에서 직접 시시비비를 가리는 공판 중심주의로의 변화라고 주장합니다. 법원도 고민이 좀 많겠네요. 법정에 와서 반드시 진실만을 얘기한다는 보장은 없다며 이 부분을 어떻게 메워야 할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조 기자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예. 오늘 화재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홀로 집에 있던 80대 노인이 집에 불이 나 화상을 입고 설명절을 앞두고 저온 창고에 저장됐던 농산물도 화재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하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고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소방대원이 연신물을 뿌려보지만 불씨가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오늘 오전 5시쯤 전남 해남군의 한 농산물 저온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50여 분 만에 큰 불을 잡았지만 설 명절을 앞두고 창고에 보관해 두었던 고구마 등 농산물 700여 톤이 불타면서 소방추산 13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좋은 창고라 내장재 쪽에서 계속 연소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밤사이엔 주택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어제 오후 10시 25분쯤 세종시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집안에 있던 80대가 화상을 입었고 경남 밀양에서도 주택 화재로 혼자 살던 80대가 다쳤습니다. 소방대원이 운전석에 껴있는 남성을 구조해 들것으로 옮깁니다. 어제 오후 11시 13분쯤 부산의 한 도로에서 중국인 52살 A씨가 몰던 승용차가 고가도로 교각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A씨의 아내가 숨지고 A씨는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인공위성 기술을 갖고도 이걸 쏘아 올리는 발사체가 없어서 외국의 발사체를 빌려 써왔습니다. 우리 독자 기술로 개발 중인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이제 내년 봄 발사를 앞두고 있는데 우주강국의 꿈에 얼마나 다가왔는지 김자민 기자가 나로우주센터에 다녀왔습니다. 굉음과 함께 불꽃이 뿜어져 나오고 희뿌연 연기가 금세 하늘을 뒤덮습니다. 누리호의 심장으로 불리는 75톤급 엔진의 성능 시험 모습입니다. 지난 2018년 11월 75톤급 엔진을 탑재한 시험 발사체가 비행 성능 시험에 성공했고 지상 연소 시험만 139번째입니다. 누리호는 총 3단으로 이뤄지는데 2단과 3단 엔진의 성능은 안정성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올 하반기엔 누리호에서 가장 큰 추력을 지닌 1단계를 조립해 종합 연소 시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75톤급 엔진 4개를 묶는 고난도 기술이라 사실상 1단 엔진에 누리호의 성공 여부가 달렸습니다. 일단은 200톤에 달하는 그 누리호를 지상에서부터 고도 55m까지 상승을 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누리호의 발사대 역시 국내 연구진이 독자 기술로 개발 중입니다. 인공위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우주에 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다는 거가 이제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년 2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친 누리호 본발사에 성공하면 우리나라도 자체 기술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만남부터 결혼까지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해리 왕손 부부가 영국 왕실을 탈퇴하겠다고 해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폭탄 선언의 배경을 두고 각종 추측이 나오고 또 해리 부부가 왕족의 의무를 저버리고 혜택만 누렸다는 비난도 있습니다. 출구라는 뜻의 엑시트와 메건 왕자비의 이름을 합성해서 매그시트로까지 불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왕손 부부의 독립선언에 맞췄습니다. 새해 벽두, 영국 왕실의 폭탄 선언이 떨어졌습니다. 해리 왕손과 부인 메건 마클의 독립선언입니다. 직책을 내려놓고 재정적으로도 독립하겠다는 것이었죠. 사랑을 찾아 왕위를 내려놓은 선대 왕처럼 말입니다. Without the help and support of the woman I love. 왕실은 충격을 받았고 영국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브렉시트에 빗대 매그시트란 말까지 생길 정도였죠. 여왕은 발빠르게 지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왕실의 가족사가 세간에 오르내리는 걸 원치 않았을 겁니다. That today's agreement allows them to start building a happy and peaceful new life. 처음부터 이혼 전적의 미국인 혼혈 여배우에 왕실이 우호적이지 않았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 특히 형 윌리엄 부부가 마크를 환대하지 않은 것은 형제 사이 균열을 일으켰죠. 형 부부가 사는 켄싱턴 궁에서 떨어져 나왔고 성탄 휴가도 따로 보냈습니다. 파파라치의 어머니를 잃은 해리가 아내마저 잃고 싶지 않다고 하자 동정론이 일었죠. 그러나 여론은 점점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평소 환경 문제를 환기해왔던 해리 부부가 여름 휴가 때만
전용기를 4번 탄 것이나 출산을 앞둔 마클이 전용기로 뉴욕에 건너가 특급 호텔에서 베이비 샤워를 연 것이 논란이 됐죠. 집 개조 공사에 세금을 37억 원을 들이고 아내의 일자리를 청탁하는 왕손의 품격. 영국 마담 투소 박물관에선 해리 부부의 밀랍 인형이 퇴출됐고 마클이 머물고 있는 캐나다는 부부의 경호 비용부터 따져보고 있죠. 뉴질랜드에선 파트타임 왕족으로 특권을 누릴 생각을 버리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올 봄부터 직책을 내려놓고 재정 지원도 받지 않기로 했지만 왕실과의 결별이 그리 간단치는 않아 보입니다. I just have such respect for the Queen. I don't think this should be happening to her. 때마다 고개를 들었던 왕실 무용론에 맞서 우애 깊은 왕손과 동화 같은 결혼에 기대왔던 왕실. 그러나 앤드루 왕자의 성추문에 이어 다시 불거진 스캔들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어떻게 위기를 넘길지 올해 93세 엘리자베스 여왕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뉴스 7 포커스였습니다. 네, 정계 복귀를 선언한 안철수 전 대표가 조금 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총선이 87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어서 이 얼마나 큰 변수가 될지는 좀 불투명한데 귀국 일성은 실용적 중도 정당을 만들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독자 노선 의지를 분명히 한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눈에 띄는 건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이태희 기자가 입국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입국장에 들어서자마자 지지자들에게 큰절을 하며 귀국 인사를 합니다. 2018년 서울시장 선거 패배 후 독일로 떠난 지 1년 4개월 만입니다. 안 전 대표는 귀국 일성으로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저는 출마하지 않습니다. 다음 국회에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능한 많이 진입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대신 실용적 중도 정당을 만들겠다며 사실상 독자 노선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정 운영에 폭주를 저지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진영 정치에서 벗어나 실용적 중도 정치를 실현하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중도보수 통합을 추진 중인 혁신통합추진위원회 참여에 대해선 관심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지자들은 귀국 2시간 전부터 공항에 나와 안 전 대표 이름을 연호했습니다. 공항 곳곳에 환영 플래카드가 걸리는 등 3년 전 대선 출정식 분위기를 연상케 했습니다. 안 전 대표는 내일 현충원 참배와 광주 5.18 묘역 참배를 시작으로 정치 활동을 재개합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제기했던 이탄희 전 판사가 민주당에 결국 입당했습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정계에 입문한 20대 청년들을 만났고 경북 구미를 찾은 세보수당 유승민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촉구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오늘 정치권 움직임을 종합했습니다. 민주당의 10번째 영입 인재는 이탄희 전 판사였습니다. 양승태 사법부의 이른바 법관 블랙리스트를 폭로한 뒤 법복을 벗었고 비위 법관 탄핵과 개방적 사법개혁기구를 주장했습니다. 40년도 더 된 폐쇄적이고 제왕적인 대법원장 체제를 투명한 사법제도 체계로.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0대 정치지망생들을 만나 청년 친화 정당을 강조했습니다. 5번째 인재로 30대 정치평론가 김병민 전 구의원을 영입했습니다. 일회용으로 글 쓰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서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우리 당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북 구미를 찾은 새로운 보수당 유승민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빠른 사면을 위해 정치권이 노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수 통합 범위를 한국당과의 당대당 통합에서 후보 단일화와 연대까지 넓혔습니다. 통합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창당 절차를 마무리하고 공식 출범한 미래를 향한 전진당은 싹 다 갈아엎는 세대 교체를 내걸었습니다. 86세대가 아닌 97세대가 중심이 되어서
정치의 전면에 나서고 강력하게 나라를 위로 세울 때. TV조선 김종호입니다. 궁금한 뒷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뉴스의 재구성, 뉴스야 시간입니다. 일요일은 정치부 서주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첫 번째 물음표부터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안철수는 돌아온 탕자로 하겠습니다. 예, 방금 전 리포트에서도 보셨을 텐데 귀국 일성으로 실용적 중도 정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내일 이제 광주로 간다고 해서 이제 호남 세력을 중심으로 한 정당을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4년 전 상황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좀 자세히 한번 분석을 해보죠. 네, 그 4년 전 총선 때 그 안 전 대표가 이끌었던 국민의당은 호남 28석 가운데 23석을 얻으면서 말 그대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국민의당 돌풍이 일 수 있었던 건 이른바 반문 정서 때문이었습니다. 당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 인생까지 내걸면서 호남의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었습니다. 저에 대한 지지를 거두시겠다면 저는 미련 없이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최근 문 대통령에 대한 호남 지역 지지율은 80%에 달합니다. 지금 보시는 건 이 12월 둘째 주 한국갤럽 조사인데요. 이 호남 지역만 한정해서 차기 대선 주자 비호감도를 보면 이 안 전 대표의 비호감도는 황교안 대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습니다. 소멸됐고 물론 일부는 있겠죠. 그렇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이겁니다. 결국엔 호남 지역 의원들로서는 굳이 안 전 대표와 손을 잡을 필요가 없겠다 뭐 이런 얘기로 들려요. 네,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요. 이 호남에 기반을 둔 대한신당 장정숙 수석 대변인의 공식 논평을 한번 보시죠. 장 대변인은 이 안 전 대표를 향해서 금의 환영이 아니다. 돌아온 탕자일 뿐이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 백의종군하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대한신당 의원들은 4년 전 20대 총선 때 이 안 전 대표와 국민의당에서 함께했던 그러니까 옛 동지들인데 귀국 첫날 이렇게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 네, 서 기자 분석대로라면 안 전 대표가 호남을 구심점으로 하는 이제 부활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렇다면 이 중도 실용 정당이라는 거를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다 봐야 될까요? 네, 그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중도에 남아서 이 제3세력으로 부활을 모색하는 방안이 거론이 됩니다. 실제로 안 전 대표 측 인사는 지금의 선거제도라면 당장 신당을 창당해도 최소 10명 이상은 비례대표 의원을 당선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10명 이상이나? 네. 예. 근데 연동제가 도입이 되면서 안철수라는 이름으로도 이제 그 정도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10석이면 이제 21대 국회에서 캐스팅 보트를 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구상인 것 같네요. 네. 그래서 가능한지 저희가 그 자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봤는데 약 5% 정도의 지지율만 얻어도 이 한국당 비례정당 창당 여부에 따라서 비례의원 당선이 5명에서 또 9명까지 나오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직접 분석을 해봤군요. 자, 그렇다면 보수 통합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은 없는지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황교안 대표는 이제 중도 보수를 다 아우르는 통합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통합 대상이란 말이에요. 안철수 전 대표가. 네. 일단 그 안 전 대표는 통합이 아니라 혁신이 우선이다. 또 정치공학적인 통합 논의에는 참여할 생각이 없다면서 보수 통합엔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늘 들어오면서도 귀국 일성으로 실용적 중도 정당 창당하겠다고 얘기를 한 부분도 그 합류 가능성을 좀 낮추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반대로 그 혁신이 우선이 되면 통합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이 보수 통합에 합류할 가능성을 완전히 닫았다. 또 이렇게만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예, 지금 안 전 대표의 측근이었던 김근식 교수 지금 보수 통합 논의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이게 흘러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안철수는 돌아온 탕자의 느낌표는 간철수는 이제 그만으로 했습니다. 이 간철수는 그 창당과 탈당을 반복하면서 그러니까 간만 본다는 비판조로 안 전 대표에게 붙어졌었던 그 오명이었는데요. 이번에도 안 전 대표 측근 역시 정확하게 안 전 대표가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 사실 몰라서 좀 답답해하는 측면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명확하게 어떤 정치적 소신을 밝히지 않는다면은 본인의 공간을 만들어내기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물음표로 가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는 그 집 아들 전략 공천입니다. 예, 뭐 사진을 보니까 문희상 국회의장 그리고 아들 석균 씨 이야기군요. 그 집 아들, 그러니까 그 석균 씨가 출간한 책 이름입니다. 아빠 찬스는 없다고 본인은 얘기를 했는데 책 제목은 저렇습니다.
책 제목이 아들인데 네, 아빠 찬스는 없다. 네. 예, 어쨌든 뭐 아빠 찬스 논란이 계속 정치권에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석균 씨 공천 문제가 민주당에서 굉장히 지금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해요. 공천을 주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안 줄 수도 없고 어떤 상황입니까? 맞습니다. 그 진중권 전 교수도 그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문희상 아들의 공천 여부다. 이 비난을 피하기 위해 잠시 전략지역으로 묶어놨지만 민주당이 슬쩍 해제하려 할 거다라면서 이 앞으로 계속 지켜보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예. 자, 그럼 전략 지역으로 묶어놨다. 이거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거기는 이제 경선을 하지 않고 누군가를 전략 공천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석균 씨를 전략 공천할 거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꼭 그렇게만 또 단정지어서 볼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은 현역 의원들의 불출마 지역구 13곳 그리고 사고 지역 2곳 등 모두 15곳을 전략 지역으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그 말씀하셨던 의정부 갑 지역도 포함이 된 건데요. 민주당은 다만 여기에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게 그 지난 1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 결과 보고서인데요. 추가 결정 사항으로 경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후보자 공모를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단서를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략 공천도 할 수 있고 판단해서 전략 지역을 풀어서 경선을 할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약간 여지를 남겨놓은 거군요. 네, 맞습니다. 만약 그 석균 씨를 전략 공천할 경우 가뜩이나 지역구 세습이라는 논란이 많은 상황이라서 역풍이 거세질 수밖에 없겠죠. 이 한 민주당 관계자는 문희상 의장 측이 의정부 갑 지역을 전략 공천 지역에서 빼달라는 요청이 많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차라리 경선을 하는 게 석균 씨 입장에서도 이 부담이 적을 거란 판단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략 공천이라는 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박영선 장관 지역구 구로을, 서울 구로을 여기도 지금 문 대통령 복심인 윤건영 전 실장이 전략 공천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실제 어떻습니까? 윤 전 실장은 지난주에도 그 구로을 지역을 돌아다니는 모습이 목격이 됐습니다. 이 박영선 장관의 비서관과 함께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된 건데요. 윤 전 실장 본인은 이 구로을 출마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 당에서 문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을 출마를 강하게 요청할 경우에 실제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고민이 좀 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직 지역구 못 정하셨죠? 네. 예, 험지라도 마다하고 가시는 겁니까? 뭐 당연히 당에서 그런 요구가 있으면 당원으로서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략 공천이라는 게 새로운 인물을 영입해서 유리한 지역에 내보내는 도구로 쓰여야 하는 건데 이게 청와대 출신들이 가게 되면 유권자 보기에도 쇄신에 역행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겠다. 이게 당의 고민이겠네요. 자,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주시죠. 네, 두 번째 물음표 그 집 아들 전략 공천의 느낌표는 연줄 공천 탈랄라로 했습니다. 예, 대통령과의 인연 그리고 국회의장과의 인연 이런 연줄로 좋은 자리에 공천을 받게 되면 역풍이 더 거세질 거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서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최근 캠핑과 아예 차에서 잠을 자며 여행하는 차박이 인기를 끌면서 덩달아 SUV와 화물차의 장점을 결합한 픽업 트럭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국내에도 여러 신차가 출시돼 그 시장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정준현 기자입니다. 산길을 거침없이 내려오는 차량. 곳곳에 커다란 바위가 막힌 비포장도로도 널따란 물길도 문제없이 달립니다. 한 수입 브랜드가 국내에 출시할 예정인 픽업 트럭입니다. 야외 활동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픽업 트럭 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큰 짐도 편하게 실을 수 있는 게 최대 장점. 특히 화물차로 분류되는 만큼 1년에 3만 원도 안 나오는 자동차세도 인기 요인입니다. It's meant to be a model that really allows people and to be able to reach the nature and comfort, but also have their off-road capability. 지난해 국내 픽업 트럭 시장은 4만 2천여 대 규모로 2년 전보다 83%나 급성장했습니다. 쌍용 자동차가 독점하던 시장에 한국 GM이 뛰어들었고 다른 업체들도 속속 신차를 출시하며 시장을 기울 전망입니다. 다만 뒷좌석 승차 공간이 SUV보다 좁고 픽업 트럭의 본고장인 미국에 비해 짐칸 용도가 제한적이라 대중화가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아직 국내에서는 오토 캠핑 문화에 대한 것들이 관련된 문화가 좀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을 얼마만큼 잘 섞어서 이 모델을 만들어내느냐가 현대자동차도 내년에 첫 픽업 트럭을 북미에 출시할 예정인데
국내 출시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방탄소년단은 그동안 앨범에 나 자신을 사랑하라와 같은 그들만의 메시지를 담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미술 분야로까지 그 영역을 넓혔습니다. 어떤 모습일지 백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요정이 사는 듯한 숲속. 나비가 유유히 계곡과 꽃 사이를 날아다닙니다. 실제 야생의 숲속을 3D 스캔해 재구성한 디지털 영상으로 BTS와 세계 미술계가 협업한 커넥트 BTS의 개막을 알린 작품입니다. 이 전시는 BTS가 직접 작품을 만들거나 모델로 참여하진 않았지만 자신들의 세계관과 철학을 현대 미술과 연결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작품을 통해서 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셨는지. For me, performance is also a way to speak from the body to the body. BTS는 Love Yourself,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앨범명과 노래를 통해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해왔습니다. 5개국 22명의 현대 미술 작가가 3개월간 참여하는 대형 전시에 세계 미술계는 일제히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류가 미술계를 강타했다. BTS는 공공미술의 후원자가 됐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영국과 독일에 이어 다음 전시는 아르헨티나 북부 소금 사막과 서울에서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열립니다. BTS는 음악으로도 글로벌한 행보를 이어갑니다. 내달 앨범 발표를 앞두고 선공개한 음원이 전 세계 93개국 아이튠즈 차트에서 1위에 올라 역대급 인기 광풍을 예고했습니다. TV조선 백인영입니다. 저성이한테 축하한다 전해줘라. 회장자리를 난 출세했네. 거죽기 딱 좋은 날씨네. 조직 내 배신과 자신의 죽음을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이 장면은 어떤 분노나 오열보다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딱 죽기 좋은 날씨네. 떠날 때라는 걸 인정하고 내려놓는 건 어느 조직에서든 쉽게 보긴 어려운 장면입니다. 민정수석과 장관을 지내면서 대통령에게 직언을 해온 김용갑 전 의원의 2008년 불출마 선언 역시 그런 의미에서 울림이 컸습니다. 박수 칠 때 떠나라는 말이 그렇게 아름답게 가슴에 와 닿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박수 칠 때 떠나려고자 합니다. 독선과 독주, 무능이 뒤얽혀 있는 정치권을 바라보면서 많은 국민이 환멸을 느끼는 요즘, 때를 알고 퇴장하는 김용갑 전 의원의 모습이 유독 그리워집니다. 자유한국당의 공천관리위원장이 된 김형호 위원장은 지난해 자리만 지키는 의원들을 향해 쓴소리를 했습니다. 정부 여당의 독선 독주에 몸을 던진 적 3분이라도 있습니까? 지금은 죽기 딱 좋은 계절입니다. 죽기 딱 좋은 계절. 책임지지 않고 쇄신하지 않는 정치 세력이 이번 총선에서 어떤 미래를 맞게 될지 준엄한 경고로 들립니다. 김 위원장은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한 대대적인 물갈이를 예고했습니다. 오늘 TK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정종섭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사실 한국당에서는 책임져야 할 사람보다 책임이 덜한 의원들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국민의 차가운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개인의 영달을 위해 자리를 지키고 있는 낯 두꺼운 정치인들. 그들에게 퇴장의 미학을 기대할 수 없다는 걸 알기에 김영호 위원장의 서리빨 같은 칼날이 정치권의 쇄신의 바람을 몰고 오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앵커가 고른 한마디는 죽기 딱 좋은 계절이었습니다. 내일도 미세먼지에 공기가 매우 탁하겠습니다. 출근하실 때 마스크 착용 잊지 마세요. 뉴스 7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